이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운영하고 있는 조성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어봤더니 손발 주무르기, 손 따기, 흔들어 깨우기, 아스피린 먹이기, 물 먹이기, 우황청심환 먹이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흔들어 깨운다는 얘기는 뇌졸중 이외에도 잠들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흔들어 깨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뇌출혈의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올라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환자를 막 흔들어서 자극을 하면 재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우 피가 멈춰 있는데 흔들어 깨웠다가 다시 빵 터지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깨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황청심환, 아스피린, 물, 허준 이런 옛날 드라마 보면 꼭 이렇게 입도 못 벌리고 있는데 한 숟갈씩 떠서 약 먹이고 반은 흘리고 반은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의사들은 정말 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꿀꺽 삼키는 기능, 연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삼키는 기능이 잘 안 되는 삼킴 장애가 와 있는 환자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 꿀꺽 못 삼키는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 넣으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꿀꺽 하면서 기도는 닫아주고 식도로 흘러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기도, 식도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잘못 들어가면 기도로 흘러내려가면서 그 음식물이나 약이나 물이 폐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 흡인성 폐렴이 상당히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특히나 삼킴장애 중에서 물을 삼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킴장애 환자들 치료를 할 때 물을 직접 먹이지 말고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이는 연습을 해요. 그 정도로 물이 위험하고요. 또 아스피린 먹이라고 돼 있는데 일부 그나마 아스피린은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아스피린이 도움되는 거는 혈관이 막혔을 경우, 뇌경색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었다. 그러면 불붙은 집에다가 기름 부은 꼴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도 하면 안 됩니다. 먹이면 안 되고요. 우황청심환, 응급실에 우황청심환 먹고 와서 구토하시는 환자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우황청심환이 그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약이거든요. 결론은 아무것도 먹이면 안 된다. 또 다른 게 이제 손발 주물러라, 손 따라 이런 얘기, 시커먼 피가 나오면 좋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죠. 근데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굳이 손을 흔들고 따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인데 손발 자극해서 이득될 게 없어요. 손을 따게 되면 피가 나면서 바늘 들어갈 때 자극이 되죠. 그러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 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발을 막 따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뇌경색이라서 아스피린 같은 지혈이 잘 안 되는 약을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막 피가 나요. 그래서 손발 따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빨래 개다가 한쪽 팔이 말을 안 들어서 응급실 오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되게 칭찬을 해드렸었는데, 반대로 그런 경우에 또 괜찮겠거니 하고 집에서 막 주무르다가 시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한쪽 팔만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 그쪽 근육의 경직이 올 수도 있지만,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한쪽 팔에 다리에 마비가 온다 그러면 뇌졸중 의심하고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빨리 119 부르세요. 119 부르시고 빨리 구급차 타고 병원 오시는 게 정답입니다. 집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뇌졸중의 경우에도 가끔 기도가 막혀서 숨을 잘 못 쉰다든지 구토해서, 그럴 경우는 옆으로 좀 돌아 눕히고 입에 들어있는 걸 조금 빼준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흔히 알려진 상식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다가 빵 터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빵 터지는 순간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병원에 와서 3분의 1이 사망한다. 3분의 1만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살아남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워낙 좋아져서 그것보다는 치료 성적이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뇌동맥류라는 것은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뇌동맥류라는 말이 많은 이유는, 물론 뇌 이외에도 복부나 흉부대동맥류 같은 것도 있지만 뇌동맥류가 많은 이유는 뇌혈관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겹 중에서 뇌혈관은 중간층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다가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이 혈관이 워낙 얇으니까 피가 막 지나가는 게 슝슝 지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투명합니다. 그것은 중간층이 없기 때문인데요.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부드러운 대신에 잘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한 점이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압력을 못 견디고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뇌동맥류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병률을 약 1, 2% 정도로 보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이런 뇌동맥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터지게 되면 뇌지주막 가출혈이라는 병으로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지주막 가출혈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명한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고 강수연 배우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안재욱 배우도 미국에서 뇌지주막 가출혈이 생겨서 수술하고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만큼 뇌동맥류는 널리 퍼져 있고 위험한 병이라는 걸 아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뇌동맥류는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언제 치료하는 것이 좋으냐? 미리 발견해서 터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터지고 난 다음에도 터지기 전하고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두개골을 열어서 현미경으로 터진 혈관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뇌지주막 가출혈, 뇌동맥류 파열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사망하는 원인이 이 뇌동맥류가 결국 다시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현미경으로 보고 이 터진 부위를 찾아서 금속 집게로 이렇게 집어주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고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예전에는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우리 몸의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굵은 혈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굵은 혈관 중에 다리 쪽에 있는 사타구니 쪽에 있는 혈관에다가 주사 바늘을 넣고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목을 지나서 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혈관 안에 지혈이 될 만한 기구를 집어넣어서 다시 터지지 않도록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구 중에 제일 널리 쓰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코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코일을 뇌동맥류 안에 이렇게 꽉 채워 넣으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서 다시 터지는 일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 열기 싫어서 무서워서 미리 발견을 했다가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뇌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코일 색전술로 치료를 하면 1박 2일 코스, 2박 3일 정도로 치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연 배우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신경외과 의사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터지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해서 발견만 하면 대부분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진을 안 하면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꼭 건강검진 하실 때 뇌혈관이 보이도록 MRA나 CTA라는 검사로 뇌동맥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하셔서 발견이 된다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음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음모가 시작될 때 맨 처음 하는 얘기가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게 하느냐, 이 의사들이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아서 독약을 환자들한테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물질인데 문제는 과했을 때, 지나치게 많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떨어뜨려 놨을 때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면 저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 대답의 핵심입니다. 콜레스테롤 종류 중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을 다니면서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LDL이 높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LDL이 주로 혈관계 부작용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LDL을 타겟으로 낮추었더니 효과가 좋았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재발률이 낮고 도움이 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면 문제가 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인 스타틴이 문제가 많은 약이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스피린 그리고 항생제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선물 같은 약이 스타틴이라고 봅니다. 이 스타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악플 달리는 건데요. 뇌혈관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병들이 있죠.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표적인 세계 질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동하고 식이습관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운동하고 식이습관 조절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약 없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질병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고지혈증은 약이 없으면 컨트롤하기가 아주 어렵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아무리 먹는 거 잘 가려서 먹어도 제일 어려운 게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타틴에 대해서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스타틴 써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근육통에 관한 얘기거든요. 스타틴 먹고 나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이런 얘기들 내지는 찌뿌둥하다 뭔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연구 결과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음모론 내지는 약의 부작용이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느끼니까 나도 근육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근육통이 있어서 약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심한 분들도 한 1000명에 1명 정도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육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이 아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견딜만한 정도의 불편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틴을 먹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혈관계 이득과 나의 불편함을 잘 고려해서 저울질해서 내가 얻을 게 많다면 스타틴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스타틴에 대한 괴담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당뇨 이야기입니다. 스타틴 먹으면 당뇨 걸린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스타틴 먹고 나서 생기는 당뇨의 대부분은 이미 당뇨에 걸릴 만한 위험인자가 있고 걸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스타틴 복용 중에 당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당뇨가 생긴 것을 모두 다 스타틴 때문이다 라고만 몰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스타틴 복용 중에 새로 생기는 당뇨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장돼 있고 스타틴을 먹으면 꼭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가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타틴에 대한 괴담 중에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혈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면 치매 발병률은 오히려 낮아지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스타틴 먹으면 치매 덜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린다고 오히려 과장하고 있죠. 또 간이 상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스타틴 먹을 경우에 일부가 간 손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타틴 중단하면 간 수치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타틴 끊어야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스타틴으로 인해서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서 간이 진짜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괴담 중에 혈관이 손상된다. 혈관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 콜레스테롤이 스타틴이 그걸 지나치게 낮춰서 혈관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고요.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스타틴을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틴 괴담이 있는데
제가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뭐 잇몸뼈가 녹는다, 콩팥이 망가진다, 정력이 약해진다,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괴담들이 있는데 일일이 반박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가치도 없는 괴담들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의사와 상의를 했을 때 스타틴이 필요할 정도로 콜레스테롤이 높고 위험 인자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흰쌀밥 먹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 흰쌀밥 먹는 게 되게 귀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잡곡밥, 뭐 보리밥 섞어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흰쌀밥만 가득가득 먹는데, 이 흰쌀밥으로 표현되는 이 물질이 정제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정제탄수화물은 치매뿐만 아니라 뭐 혈관계 등 우리 몸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흰쌀밥을 포함해서 정제탄수화물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뇌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정제탄수화물을 주로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섬유질 같은 중요한 뇌에 필요한 원소들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은 뇌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정제탄수화물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이미 정제가 돼서 바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곡물이나 잡곡에 비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현미, 잡곡으로 바꿔서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뇌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신경세포 자체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이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의 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댁에서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흰쌀밥 먹지 말고 잡곡을 드세요, 집에서는. 왜냐하면 바깥에 같이 식사를 나갔는데 저는 쌀밥 안 먹어요, 딴 거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해도 잘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쌀밥을 먹어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먹는 거지만, 적어도 집에서는 쌀밥은 먹지 마시라. 집에서는 아예 쌀밥 말고 현미나 잡곡을 구비해 놓고 그걸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다들 알다시피 염증 반응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복부 비만이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면서 이 만성 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을 퇴화시키고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뇌 건강하고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또 고혈압이나 혈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문제, 뇌 문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알려진 연구 중에 특이한 것이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히포캄푸스,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하고 관계된 부위의 부피를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랑 다 똑같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하고 뭐 비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하고 결국 다 똑같습니다. 살펴보면요, 트랜스 지방, 소세지 같은 가공육, 또 고염분 음식, 당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제 탄수화물,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쁜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걸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걸 피하면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이나 건강한 지방 같은 것들을 대신에 좀 섭취를 해주면 건강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을 낮추는데,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직접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폭식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간헐적 단식이 많은 건강에 이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제한되겠죠. 먹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니까. 그 다음에 호르몬도 잘 조절될 수 있고 신진대사에도 좋고요. 기초대사율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이 저장되는 걸 또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중을 감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체중 감량만 있느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뭐 많이 도는 이야기인데 BDNF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뇌유래 신경성장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BDNF가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시키고 또 뇌가 노화되는 거를 억제시키고 가소성, 뇌가 몰랑몰랑하게 적응하는 이런 능력을 올려주고 학습이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라는 말에는 인공 감미료, 또 지방 함량, 기타 첨가물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로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정확히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절대 문제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량 먹었을 경우에는 뭐 설사를 유발한다든지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추측으로는 당분이 높은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제로가 붙어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콜라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제로라고 해서 무한대로 섭취해도 된다,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신경외과 전공이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세부 전공을 뭘 택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척추도 있고 뇌종양도 있고 뇌혈관도 있고 뭐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사실 뇌혈관을 전공을 하게 된 게 가장 환자가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이 수술을 할 줄만 알면, 이 질환을 잘 다룰 줄만 알면 응급실로 환자들이 수없이 공급이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뇌혈관을 선택을 했는데, 반면에 뇌혈관을 선택을 하면 문제가 응급실에 계속 환자가 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뇌 환자는 뇌졸중 관련된 환자들이 많고 또 머리를 다쳐서 오는 뇌외상 환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뇌종양 환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는 처음 진단되고 다만 겁이 나고 두려워서 막 헐레벌떡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응급질환은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의 빅5 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진단받고 막 응급실로 막 밀고 들어와서 당장 치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요즘 같이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비응급 환자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좋을 것인가, 그런 상식을 잘 알고 계셔야 본인도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차는 개인 의원,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그만 의원들이고요. 2차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병원급,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할 수 있는 병원들, 그리고 3차 병원은 흔히들 잘 아시는 주로 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1차 거쳐서 2차 거쳐서 3차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진단만 되면, 아니면 내가 걱정이 되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대학병원이 그만큼 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주위에서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 뇌질환을 누가 볼 수 있다, 검색해보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보시는 개인의원 원장님한테 먼저 가서 진료를 보시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면 되고, 이거는 입원이 필요해서 지역의 종합병원
2차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거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큰 병원, 대학병원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그런 1차, 2차, 3차 기관의 의료 체계를 잘 이해하고 거기 맞춰서 진료를 보시는 게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건강하고 다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따져보면 첫 번째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뇌가 좋아지는데 왜 운동을 해야 되지? 결국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게 되는 명령과 운동을 했을 때 그 감각이 그대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뇌에서 신호를 내리고 또 피드백을 받죠.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운동을 하면 뇌도 더불어서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 자체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안 하던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악기를 새로 배운다든지, 이런 자극을 주면 뇌가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 측면에서는 운동, 그리고 뇌를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공부, 그런 걸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뇌에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있죠. 물입니다. 물 맨날 먹는 건데 물 또 얘기하느냐. 물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일하다 보면 물이 필요한 순간인데 물 마시는 것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양만큼 물을 못 마시는 경우가 꽤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 물 마셔야 되는 욕구, 갈증이죠.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는 부위의 뇌도 노화가 되면서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 먹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좀 자주 챙겨 마셔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루에 5리터씩 이렇게 드시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가 잘 활동을 하려면 꼭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지 뇌가 잘 돌아갑니다. 밤에만, 잘 때에만 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노폐물 걸러내는. 뇌가 자는 동안에 노폐물을 처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간이 부족하다, 제대로 못 잤다, 질 높은 수면을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낮에 만들어졌던 노폐물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엄청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는 동안 장기 기억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기 기억을 저장을 해야 기억력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밤샘하고 이거 외운 거 가지고 시험 쳐야지, 요 정도는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계속 부족하게 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했던 게 수능 시험 날에 기억이 잘 저장이 안 돼서 실력 발휘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에 대해서 사실 딱 잘라서 몇 살에는 몇 시간, 누구는 몇 시간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좀 적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이 자는 경우보다는. 너무 많이 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고, 그 수면 시간이 부족해져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졌을 때 피부 노화가 생겼다, 이런 연구들도 많고, 기억력 장애, 치매가 잘 온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필요한 양보다 좀 적게 자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니까 잘 잘 수 있도록 조금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양제 관련한 내용을 얘기할 때 다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다른 걸 또 먹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좋은 것들, 음식들 쭉 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고, 만약에 거기서 꼭 뇌에 필요한 뭔가를 보태줬으면 좋겠다, 요거는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가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뇌 질환에 치료를 할 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뇌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비타민 B는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안 좋은 음식 안 먹는 거. 예. 사실 이 맨발 걷기 열풍이 나타난 원인을 왜 갑자기 맨발로 걷는지를 제가 좀 봤더니, earthing. 지구하고 이렇게 접지해서 지구와 교감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막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거면 맨발 벗고 다니던 원시인들이 우리보다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얼싱이라는 그 이론은 사실 정립되지 않은 이론이고 의학계에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걸 맹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악플 좀 달릴 수 있는데, 일단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맨발 걷기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아질 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발에 상처 나는 경우에 치명적인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발을 절단해야 되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특히 하시면 안 되고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발바닥, 발가락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내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안 걷던 분들, 운동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맨발 걷기에 꽂혀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상당 부분의 이득은 신발 신고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체의 효능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맨발로 걷기보다는 신발을 신고서도 바른 방법으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닿아서 걷고 발가락 근육도 충분히 써주고, 이런 좋은 방법으로 걸으면 꼭 맨발 걷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도움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걷는 것 자체가 그럼 무작정 다 좋으냐? 사실 걷는 것보다는 근력을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강도의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걷는 게 좋으냐, 5분 헐떡거리면서 뛰는 게 좋으냐 물어보면 저는 5분 동안 헐떡거리는 게 좋다. 심장에 자극이 가고 숨이 차야 된다. 그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병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의사들도 이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수술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나는 그냥 허리 아파서 한번 물어보러 갔는데, 진단을 좀 받고 싶어서 갔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데 갑자기 이거 큰일 나니까 당장 수술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수술 날짜를 오늘 내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를 예로 들면, 허리 디스크의 응급 상황은 딱 그런 겁니다. 운동 마비, 그러니까 다리가 안 움직였어,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마비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마비가 없다면 단지 아프거나 저리거나 한 정도로는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은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진료 보고 바로 내일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막 겁주고 당장 수술하자고 하는 병원은 저는 가능하면 피하라고 합니다. 또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밖에 할 줄 모르는 비법이다, 비방이다, 이 치료로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 그런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보가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세상이고, 의사들은 특히나 학회에서 치료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최신 치료 기법들도 대부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다, 이 치료법으로 모든 게 다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못된 말일 가능성이 많고, 환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나 의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CT가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맞긴 합니다. CT 포함해서 방사선 많이 맞으면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받았던 분들이 그 방사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암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아주 방사선 양이 많은, 방사선 치료 같으면 엄청나게 양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거지만, CT 한두 번 찍는 거 가지고 암을 걱정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CT를 찍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만
너무 어린 아이들, 딱히 뭐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CT를 찍으면 아기가 조그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서 너무 어릴 때 CT에 노출을 하면 상대적으로 CT 한 번 찍는 것이라도 어른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머리 좀 부딪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CT를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는 또 찍어봐야죠. 찍어봐야 되는데 CT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단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판단해서 이건 CT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냥 마음속으로 좀 궁금하시더라도 이건 해봐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하는 게 맞겠다. 따라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아이 키우면서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우리 아들이 유모차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제 손으로 데리고 가서 CT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웃긴 얘기가 그때 CT는 있는데 응급실 선생님이 경험이 없는 분이라 겁나서 이제 CT 찍어도 볼 줄 모르니까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가가 있을 텐데 찍어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CT 검사 하셔야 되고 너무 어린 아이들은 가능하면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검진을 몇 세 이후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그 병을 꼭 치료해야 될 건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의 개념보다도 이 너무 고령의 환자에서 그 병을 치료할 건가 말까 뭐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건강검진에 지나치게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상이 있으면 머리 부딪혀서 CT를 찍어야 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위험 요소가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에서 뭔가 골라야 되니까 동그라미 CT, 동그라미 CT 뭐 이런 건 좋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찍으시고 검진 목적으로 너무 남발하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제 병원 이름이 리젠 S 신경외과입니다. 리젠이라는 거는 재생을 뜻하거든요. 아까 수술 얘기도 했는데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내 몸을 잘 다스려서 내 몸에 있는 능력을 끌어올려서 재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S, 스페셜, 특별히 여러 수단으로 잘 조합해서 우리 몸을 다시 재생시키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제 병원 이름에 담긴 생각이 평소에 제 건강 철학, 치료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자기 몸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빨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병원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신경외과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자주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